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감별도 잘 해주고 또 우울에 대한 내용도 잘 숙지하시면서 이렇게 경과를 좋게 하는 것이 요즘 가장 필요합니다. 특히 우울증이 가져오는 가장 좋지 않은 자살 문제를 줄이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 말고도 본인이 답답할 때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가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또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이렇게 내가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고 혼자고 막혔고 답답하고 또 본인의 지지체계가 너무 약화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여러 외부의 그런 좋지 않은 것들, 학업 중단, 가정불화, 이혼 실직, 실제로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 전달 물질이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도 하나의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면서 백신을 쉽게 만들지 못하고 또 변종이 자꾸 나오면서 그것이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른, 그러니까 사람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넘어가고 미디어에서는 이제 그러한 위험성 또는 죽을 수 있다, 또 더군다나 방역 시스템에서도 나가면 안 된다, 걸리면은 격리된다, 사람 못 만나게 된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켜서 잠재적인 범죄로 이어져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코로나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스트레스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철저하고 또 매우 양심이 강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잘못했구나, 또 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흐르면서 우울이 심화되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마음의 감기이면서 우울증인데 최근에는 단순한 감기로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울한 그러한 느낌이 오거나 또는 아까 말한 우울증에 해당되는 것 같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옆에 가서 그 사람의 의견을 좀 잘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연결해서 뭔가 대화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그걸 쏟아내면서 자기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을 처리할 때 그거를 하게 도와주는 것이 매우 위험한 순간을 넘기는 데는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약물치료, 정신치료가 우울증에서는 대표적인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치료라고 하면은 상담이죠. 약물치료도 아까 말씀드린 전문 의사와 함께 그 에너지와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생각까지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죠. 그래서 급성기에는 대개 우리가 4, 6주만 약을 잘 써도 일단 원인에 관계없이 슬픔이나 기력 저하가 좀 회복이 돼요. 잠 못 자던 사람이 잠을 잘 자요. 그리고 매일 악몽을 꾸고 두려움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초창기 반응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면 상당히 고무되고 자신감도 올라가죠. 그러나 조금 조심해서 또 외부의 스트레스가 아직 상존하고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울증의 소인이 항상 존재하고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과 치료를 종결하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면서 꾸준히 잘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항우울제는 요즘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아주 양리학적 속성도 뛰어나고 요즘은 부작용도 거의 없는 약들이 많고 이런 항우울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습관성도 별로 없어서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이 정신과 약이다 라는 그런 애매한 그 단어를 쓸 필요가 없이 우울제 중에서 프로작이면 프로작이다, 렉사프로면 렉사프로다, 기타 그런 특정한 약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수면제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우울제도 너무 종류 많으니까 그 괜한 걱정은 내리시고 필요할 때 잘 복용을 해서 기분이 불필요하게 저조되는 일이 없도록 잘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항우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단어 자체가 틀렸죠. 정신과 약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마취통증의학과에서도 쓰고 신경과에서도 씁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분이 저하되고 우울해지면 통증의 역치가 낮아져서 더 아파요. 음. 그리고 똑같은 감각이 뇌로 가도 그 해석할 때 부정적 해석을 해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통증의학과에서 항우울제를 쓰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통증이 줄어듭니다. 또 항우울제를 이 스트레스성 위장병에 소량을 써도 소화가 잘 된다고 반응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전문 의사의 지침을 잘 따르면 상당히 우울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감기처럼 쉽게 좋아질 수도 있지만 가끔 독감이 폐렴되듯이 상당히 부작용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사람,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도 요즘 참 많습니다. 원래 우울하기도 한 것이 겹쳐져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우울증이 발현됐을 때 먼저 수면과 식욕이 먼저 좋아져요. 그리고 활력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에 우울한 감정은 나중에 좋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분이 저하돼서 어떤 사람이 매우 우울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상당히 많이 하강하고 침체돼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느 순간 우울한 모습을 봤다고 그게 어제는 괜찮았다가 오늘 갑자기 우울해지지 않고 점차적으로 하강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으로 보면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석 달 안에 호전되고 유지 치료가 중요한데 호전 후 최소한 6개월 이상 유지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요즘 학계의 정설이고, 또 특히나 재발을 많이 했을 땐 주치의 선생님께 그러한 부분들을 꼭 확인해서 적절한 치료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는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발률을 보면은 6개월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재발률이 통계는 나와 있지만 사실 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또 치료를 믿을 수 있는 의료진 내지는 가족들이 함께 협조해서 치료를 해 나가면 사실은 이 통계가 무색할 정도로 효과가 매우 좋고 재발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우울증을 핸들링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치료되는 병이고 잘 치료하면 매우 좋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하강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 상태에 머무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증을 치료했더니 또 너무 업되는, 그래서 우와 조, 그래서 조울증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약간의 그 기분 상승은 우리가 굳이 조울증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기분의 저하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간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여러 상황들은 이제 우울증을 좀 심화시키고 또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무겁게 할 것도 많고 또 힘들고 또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 그래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라고 젊은 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많이 회복이 됐어도 2회 이상 재발됐거나 기분장애, 가족력, 또 엄마가 굉장히 심한 우울증으로 또는 가족 중에 어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경우, 또 기분부전장애, 기분부전이라고 하면 우울증처럼 심하게 타강하진 않지만 약하게라도 계속 어두운 그레이 색깔로 기분이 가는 경우, 치료 종결한 지 1년 이내로 재발되는, 반응이 떨어지는, 약을 써도 어떤 분은 매우 반응이 좋고 잠도 잘 자고 편한데 어떤 분은 엄청 좋은 약을 소량을 썼는데도 왠지 몸이 불편함을 찾고 호소하면서 잘 안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땐 약제를 잘 바꿔야 하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다. 또는 술 마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술이라든지 또 무슨 에너지 음료라든지 또 나름 자기가 뭔가 이렇게 담배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끊기도 어렵거니와 또 한번 우울해졌을 때 그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신치료는 상담이죠. 이거는 물론 병원에서 전문 선생님의 상담을 받으면 좋지만, 일단 가까운 친구, 그 다음 가까운 가족, 참 가족한테 깊은 얘기를 당연히 잘 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엄마하고 가장 가까운 아빠하고 가장 가까운 언니인데 생각보다 깊은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친구도 좋습니다. 친구도 좋고 옆에 있는 강아지도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양이도 좋습니다. 토로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그 쌓였던 것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게 하고, 압력밥솥에 압력을 좀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내적 갈등을 줄이고 실컷 좀 울고 나고, 또는 실컷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이렇게 응어리져 있는 것들을 풀어내면 좋겠다. 그것이 상담 치료고 그것이 정신치료가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이메일이나 또는 전화로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컨택하면 좋아요. 요즘 임상에서도 저는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많이 오픈하는 것을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방향을 바꿔서 이제 어떤 의사로서의 그런 경계를 지키는 것보다는 위급할 때 또 위험할 때 그 사람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로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우울증 환자 대처 방법. 결코 약해서 생기는 병 아닙니다. 우울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우울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병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면제, excuse, 그 배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 도움을 받으면 매우 좋아집니다. 또 코로나 관련해서 우울이 보이면 너무 그냥 감기처럼 여기진 말고 약간 독감처럼 조금 조심을 해주는 게 좋고요. 빨리 낫지 않는다고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조급하면 잃는 것이 많습니다. 또 중대한 결정은 병이 나은 후로,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 결정, 약속은 나중에.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도록 노력한다. 요거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막혔습니다. 이것보다는 집에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취미 이런 것들을 지니면서 좀 코로나 시대에 맞게 또 모디파이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활동, 유튜브, 넷플릭스,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등 여러 가지를 개발함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우울증에 대처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우울증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와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